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의 기본 이해 및 추진 절차. 이것은 우리 구의 스태프분께서 이 과목을 좀 맡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아카데미 과정 동안에 아마 가장 제일 먼저 우리 이승주 교수께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재개발에 관한 상을 해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SH공사에서 공공재개발에 하는 사항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을 거고, 그리고 우리 윤혁경 씨께서 아마 재건축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면 바로 다음 이어지는 것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이해해야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는 걸 설명할 겁니다. 오늘 이 과정 중에 그 모아타운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서 다음 강사분께 내가 이 부분을 할 테니 당신은 이 부분을 잘 주민들에게 좀 소화해 설명해 드려라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강좌를 끝내게 되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의 한 70~80%는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이해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이 과정이 상당히 여러분한테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정비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사업을 내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 미래의 내 재산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들으셨던 일반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재건축, 근데 난데없이 소규모 정비는 또 뭔가? 라고 할 겁니다. 소규모 정비는 뭔가? 소규모는 단위주택을, 적은 주택을 정비한다는 얘기보다는 면적적으로 좀 적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받고 원고를 만들려고 보니까 2018년 정도에 한번 모 구에 가서 강의를 한 게 있어서 보니까 최근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법령이 무척 1차, 2차, 3차까지 바뀌면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고, 그래서 꼬박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새로 바뀐 내용은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아주 새로운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예는 썼습니다만은 그 한 110분 정도라는 제한된 시간에 모든 것을 여러분 소개해 드린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사업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605평방킬로미터의 이 넓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만들 때 우선 소규모 정비사업은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선 그 이해를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시행할까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대체 이 사업은 뭘로 개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들어왔을까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왜 들어왔을까? 그리고 이 근거 법령이 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 주요한 내용은 뭘까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거 법령은 2017년도에 제정이 돼서 18년 2월 달에 시행이 된, 제가 추적해 봤더니 아마 18년 하순쯤에 각 구청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 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약칭은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정해준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 이 법률적인 정의는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세요. 그리고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 유형별로 한 가지가 아니고 한 4가지 정도 되는 유형별로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정해진 요건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역이라는 표현과 가로구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포괄될 수 있고,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도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장소에서 재개발은 어떤 곳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어디에, 도시정비형은 어디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에, 재건축사업은 어디에 딱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이런 지역에서만 하세요라고 대상 지역 요건에 맞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일단 법률은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유형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자율주택 정비사업 한 10여 개 지역 완료했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가로주택이 가장 많아요. 한 180개 지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한 10여 개가 진행 중에 있고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21년도에 도입된 소규모 재개발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서대문 관내에서도 아마 주민들이 자율주택 또는 가로주택 또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한 아마 주민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우선 큰 그림만, 그렇게 정의가 되고 사업의 본질은 그거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군요 라는 것만 배워보시죠. 이게 왜 도입이 됐을까? 난데없이 왜 소규모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도입이 될 때 대개 제가 구분해보면 사회적인 여건은 어땠는가? 그 당시 주로 활용된 제도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 법률을 만들었을까를 분석했을 때 일단은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은 적어도 저출산 고령화의 성장 기조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보급률은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주택들이 부족해서 한동안 19년, 20년, 21년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 부동산이. 그때는 주택이 그렇게 부족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사실상 주택의 전체적인 보급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다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 문제와 양의 문제에 있어서 양의 문제도 있지만은 실적으로 사다리 타듯이 적어도 새로운 사회 경제 여건에 맞춰서 주거 환경을 바꿔가는 그러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도 적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말로 새로운 주택이 요구하는 지역은 뭔가 기존의 기능이 쇠퇴되고 노후화된 지역은 어디를 손을 대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운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아마 잘 선택을 하면 될 겁니다. 당시 이 법은 그동안에 활용되고 있었던 도시정비법은 규모가 너무 크게 하고 있으니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동의회 또는 여러 가지 집행 절차에서 갈등이 세고 있으니 조그맣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규모 주택 정비만 소개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재개발의 연역을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세 가지입니다. 서울시는 다시 세분을 해서 재개발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관리형 주거 환경 사업으로 좀 세분화하게 되면 한 5가지 정도로 세분화가 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소규모 정비법이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주거 환경 관리 사업과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가가 됐어요.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건축 사업 외에 그러니까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네 가지가 있다가 추가로 도시정비법을 바꿔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대안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대안 사업이라고 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대규모로 시행하는 것을 좀 소규모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해서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했죠.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의 활성화 지원이 규정이 미흡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전문 개정하고 소규모 정비법을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둘로 쪼개지죠. 재정 방향에 따라서 이 당시 이제 차츰 증가되고 있는 전 자치단체별로 한 200개 자치단체 있습니다. 빈집이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우리 노 국장님 우리 빈집 정비계획 수립했어요? 빈집 정비계획. 네, 아마 구별로 법정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발생하거나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거냐. 그 빈집 정비 계획이 바로 이 소규모 정비법 속의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자유주택, 가로주택, 그리고 주거환경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과 함께 운영되는 법률이 이 소규모 정비법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소규모 정비법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LH도 그랬고 SH도 그랬고, 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다양한 그 어떤 심포지엄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은 그 과정에서 소개된 내용을 제가 좀 옮겨온 겁니다. 옮겨왔는데, 그 당시 대안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은 재생이라는 또 대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재생 사업이라는 거. 재생 사업이 들어오면서 좀 더 그 어떤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은, 기본 여기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 저층주택이 약 46만 호 중에서 20년에서 72% 하는 것은 이 소규모 정비법이 나올 당시의 기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책이 불비하고, 그리고 도로변은 그런 대로 또 뭐 빌라 같은 게 신축되면서도 내부는 계속 기반 시설이 불량한 슬럼화 되는, 그러면서도 재개발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은 동의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의 자체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노후도가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일단은 점점 기존 재개발 지역의 해제 지역으로, 그 해제된 지역이 우리 작년에 우리 저 강의하신 분이 뒤에 우리 이승주 교수가 원일로 저 바쁜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는지 모르겠네. 그 우리 이승주 교수님이랑 같이 야, 해제된 지역은 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좀 들여다보자 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본 결과, 해제된 지역이라고 했을 때 해제가 됐다고 해서 그 지역이 스스로 뭔가 변화가 초량은 아니고 점점점 기능이 쇠퇴하고 노후화되는 거죠. 이것은 행정청에서 보면 행정청의 직무유기예요. 그 시가지가 점점 노화되고 점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야,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바꿔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주거지 현황의 어떤 분석, 그리고 해제 지역에 증가되는 내용, 그 다음에 해제된 지역의 그 노후의 주거 환경의 열악한 문제, 기반 시설의 한계 오는 문제, 스스로가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이때 소규모 정비법을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구상한 것은 대규모로 사업하는 대단지 재개발과 같은, 재건축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의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을 개선해 가면서도 그 자체를, 거기에서 일어나는 단점을 이런 단독 다세대 주택 밀집된 지역의 다양한 기반 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규모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지역 정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소규모 정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점점점 그 이후 법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한 동안에 발전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형식의, 지금 그림이 적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도보권 중심의 개방의 10분 동네 단지에 SH 동사에서 아마 구상을 한 내용이에요. 이제 저층 주거 지역도 굳이 전면 철거해서 재개발이 아닐지라도 이런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규모 정비법이 추구하는 이 사업입니다. 라고 그 당시 홍보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런 정책적으로 그런 고민 속에서 이게 나왔군요. 라고 하면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경비관 특별법, 소규모 정비법이 대체 어떤 히스토리로 연역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면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62년도.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다?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도시계획도 없이 살았을까? 그건 우리 일본인들이 일본 점령 시기에 만들어낸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그 헌법 부칙에다가 이걸로 그대로 쓰세요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62년까지 계속 이 도시계획법을 없이 살아왔으면 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국토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최초로 나옵니다. 이때 71년도에 1장, 2장, 3장, 4장 한 장으로 재개발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재개발하고 나옵니다. 최초로 우리는 71년도에. 사실상 조선시가지 계획령 50년 만들어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도 불량지구 계량이라는 용어가 있었으나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71년도 1월 달입니다. 재개발 규정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의 재개발 규정은 이렇게 보면은 대개가 다 일본에서 한 1종 재개발이나 2종 재개발을 딴 그런 절차를 간단하게 했던 거죠. 그걸로 우리가 이제 세운상가나 기타 기성시가지에서 좀 계획적 정비를 해볼까? 라고 시도를 할 때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사실상 재개발을 그대로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을 시작한 지 1973년도입니다. 최초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그 당시에는 주택계량 재개발이라고 했던 건데 1973년도에 196개를 지정합니다. 최초로. 지정하는데 그때 지정하는 것은 주택계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법을 따로 적용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재개발을 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금년 23년으로 딱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재개발을 공직자로서 재개발을 처음 한 게 77년도부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벌써 재개발 한 45년 한 것 같아요. 한 45년. 그때 제가 77년도에 주택계량과라는 부서에서 재개발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때 바로 71년도에 만들어진 재개발의 규정과 그 이후 73년도에 만들어진 주택계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두 법을 가지고 재개발이 운영이 됐는데 주택계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196개 다 전부 시행자가 서울시장이었어요. 전부 서울시장이고 그리고 그 방법은 전면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아니라 환지 방법에 의해서 단독 필지별로 계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면서 점점점 늘어나니까 76년도에 필요한 거예요. 독립적인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재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재개발이라고 하나밖에 없던 내용이 도심 재개발과 주택 재개발 그리고 공장 재개발. 이건 정부가 이 법 개정할 때 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공장 재개발 좀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공장 재개발을 넣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됐죠. 그리고 결국은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76년도에 재개발법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바로 이때부터 아까 73년도에 서울시가 최초로 재개발을 해서 그때는 재개발 방법밖에 없었어요. 재개발 방법 외에 기성시가지 서울시에서는 또 뭐가 있었느냐. 택지개발 사업이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의 마지막 택지 개발이 장이동 그쪽에서 마지막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령에 의해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지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그 당시에도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이 개량이 되거나 이 재개발법이나 주택개량 촉진이나 이 조치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거나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3년 7월 달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해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만, 이때 도심 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주택 재개발을 주택 재개발에서 그대로,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두 사업이 들어옵니다. 지금 하나하나 무엇을 이해만 하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의 다예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갈 거고요. 갑자기 재건축 사업이 들어옵니다.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의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어 왔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을 만들게 되면 공동주택을 어떻게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할 때입니다. 처음에. 근데 갑자기 개량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소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서 재건축 결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법에서 정해놓고 있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 지금도 있습니다. 그 법률 보면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되고 그다음 소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왔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체가 필요했어요. 그 주체가 소위 조합이라는 주체인데, 그것이 주택건설 촉진법에다가 재건축 조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2003년도에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포함이 돼서 들어옵니다. 이제 이 법에 의해서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재개발, 도시환경 재개발, 정비사업, 주택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까지 들어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갑자기 또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당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임시조치법을 또 만듭니다. 이 만들 때는 마치 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규모 정비법을 만들어야 될 고민을 그때도 했어요. 도무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계속 진행되면서 90년대까지 이렇게 계속 대규모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속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옥주와 세입자가의 분쟁이 생기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서 정부가 이제 그런 재개발을 억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든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제도인데, 그 두 당에서 각각 법을 만들었어요. 한 당은 이제 재개발해서 공동주택은 민간이 짓지 마세요. 공공만 지으세요. 라고 하는 법 하나. 또 한 당에서는 이제 재개발은 그만하세요. 제발 그 단독주택들이 각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바로 지금 소규모 정비, 자율정비 사업입니다. 전부 지난 수십 년, 한 5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들이 반복되고 구분되고 혼합되고 이합집산을 계속 해옵니다. 그 법을 두 개를 통합을 해놓은 것이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주거환경 임시조치법과 초기에 나오는 임시조치법과 유사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사항이 있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주거환경개선 사업, 아파트는 공공만 하세요. 단독주택 개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하는 사업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주로 재개발, 공공재개발, 재건축만 언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소규모 하는 거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것은 오히려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과 원형에서 아마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네 개의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진 후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 새로운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좀 대안 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봅시다라고 한 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
하루주택 정비사업. 주관경 개선사업과 주관경 관리사업이 혼동스럽습니다. 근데 주관경 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 개량하는 건데, 주관경 관리사업은 가능한 한 있는 주택을 개량해서 쓰세요. 도로의 방범 초소나 기타의 공동이용시설들을 지원해 드릴게요. 우리 서대문의 새로운 우리 노국장이 오늘 처음 여기 와서 얼굴 봐요. 노국장이 그 주관경 개선사업 담당하던 우리 공직자에서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4가지, 5가지, 6가지가 계속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006년 7월 이 사업들을 한참 하고 있는데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게 생깁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 이게 뉴타운 사업을 법제화한 겁니다. 법제화.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법의 근거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때 뉴타운 사업 과정을 하는데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어. 법을 만들어. 조례로 시행 안 해서는 안 되겠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 계속 이제 지금 첫 시간이라 계속 용어들만 혼동스러운데 재정비 촉진 사업은 지금 오늘 배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장 적은 사업이라면 가장 큰 사업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에요.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하는 넓은 큰 그 광역적인 지역에 그 안에서 재개발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하고 지구단이라고 하는 계획 수립을 해서 유지관리도 가능하고 학교 설치도 가능하고 당시 이명박 시장께서 이 뉴타운 사업을 하자고 했던 가장 키가 모 구청은 왜 살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다 이사를 가야 돼라고 확인해 봤더니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설치할 공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까지 확보하려면 얼마나 광역적으로 해서 그 학교를 모든 구역에서 부담해서 넓게 하자. 의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이승주 교수가 아주 그 활발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첫 강의 해주고 이승주 교수가 뉴타운 사업에 MP 교수로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뛰었죠. 안타까운 것은 그 열정에 의한 결과보다도 초기에 너무 많은 구역을 낭을 지정하고 이것을 행정청에서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큰 변화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 소위 출구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출구 전략이라는 나와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이 왜 도입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해제 구역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정책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건데 그때 그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지정된 내용들이 많이 해결 의도와는 달리 몇 개 구역은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서 해결을 했어요. 자꾸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승주 교수가 그래도 과자동 그게 MP를 맡아서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구역이 된다. 그 남가자라고 합니까? 북가자라고 합니까? 가지고 그 일대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에서 그 뉴타운 사업 중에 성공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고 많은 꿈을 담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누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재정비 촉진 사업, 뉴타운 사업을 법제화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2013년도에는 이제 개발지상 안 되지 않느냐? 너무 개발에 치중하지 말고 재생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정비 촉진 사업 중에 안에 있는 사업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생기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 모든 기성시가지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의 연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1년도에 최초로 재개발이라는 것이 대상으로 사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변화를 이끌었고, 지금도 서대문이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 안에서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고,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주거환경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재정비 촉진 사업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가능한. 제가 뉴타운 사업과장 하면서 이 유진상가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하고 그 시장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200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승주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도전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합니다.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그 도시에 이 서대문이라고 하는 안의 도시에서 우리 행정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면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상의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소위 대한민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거고, 따라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어느 날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광역적으로 안 되고 좀 준광역적으로도 하기가 어려운 지역, 노후도나 기반시설의 각종 물리적 환경이나 주민들의 생각이 서로 맞지 않거나 했을 때 소규모 정비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소규모로 재개발을 하면 어떨까? 소규모로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이 재건축. 자율주택 나 싫어요. 여러 사람은 싫어요. 우리 한 대여섯 사람끼리 합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하고 싶어요.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지금 옆에 동네하고 하려니 도무지 지금 1년 내내 대화를 해서 안 되는데 이 가로 4m, 6m 정도로 둘러싼 이 우리 핵지만 한번 사업하면 어떨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역마다의 여건과 주민의 생각과 동의의 범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만들 거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좀 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물리적 환경이나 그 안에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동의 관계나, 그래서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더 좋은 어떤 부대복리 시설이나 기관 시설들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으나 훨씬 사업이 빠르게 촉진될 수 있어요. 우리 다음에 이어서 할 모아타운. 내가 여기서는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걸 우리 서울시의 브랜드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각자 지금 한 10여 개, 20여 개, 160개 정도가 막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일정한 사이트에 소개해서 종합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가, 이게 모아타운이거든요. 그게 다음 오늘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시게 되면 다음 모아타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법령의 체계로는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의 체계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그 아래 수도권 정비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 속에, 도시관리계획 속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거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재개발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타고난 사업이에요. 태생부터. 근데 재건축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차이는 뭘까 하는 거죠. 도시계획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것은 도시계획 사업 좀 더 공익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공익적인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은 소위 집행력을 부여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 상당히 제도가 발전돼서 매도 청구 제도나 수용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수용 사용을 허용하는 게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은 수용 사용이
민간의 주체인 조합에게 공권력을 부여줍니다. 수용 사용권을 줘버려요. 그게 도시정비법이에요. 그러나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도시계획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수용 사용권이 제약이 받습니다. 공공의회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어떤 제도가 있나요? 집행하려면 당신 집 파세요. 법률 용어로 매도 청구 제도. 당신 집 파세요. 해서 수용 사용은 바로 공익사업이라는 인정만 받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도시사업이 아닌 매도 청구한 절차에 의해서 사법부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사법부에서 판단해 줘야 돼요. 따로이. 그러나 매도 청구는 집행력은 부여하나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형태의 사업이죠. 우리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도 그렇게 뒤에 소개될 겁니다. 집행력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정비 사업들은 집행력이 필요한데 보통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집행력이 부여되고 재건축 사업과 같은 경우는 집행력을 좀 제약을 받는다. 그 대신 집행력이 부여받는 도시계획 사업은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요. 입안을 해서 그 입안된 내용을 주민 의견에게 듣고 의회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를 받고 고시하고 그리고 변경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 10년이고 100년이고 할 수 있는 유지되는 도시관리계획의 효과를 발생하죠. 절차적으로 까다롭죠. 그러한 도시계획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도시관리계획 중에 하나인데 그 하위 집행되는 법이 도시정비법, 재정비 촉진을 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 재생에 관한 법,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빈집인데 이 소규모 정비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용도 허용되고 매도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집행력은 부여하고 있다. 특히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소규모 정비 관리 지역에서는 조금 더 그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조금 더 관리 지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정비법은 총 6개 장으로 하나, 둘, 셋, 넷, 세 보니까 79개 법률로 돼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총칙에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란 건 이런 겁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란 이런 겁니다. 이 법은요, 다른 법률에서 소규모 정비는 우선권을 갖습니다. 라고 하고 2장은 빈집에 관해서 절차를 전부 넣고 3장부터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유형별로 어떻게 시행할까요? 제가 소개할 거예요. 시행 방법. 누가 할까요? 그리고 새로 생긴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는 미리 애정구역을 정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적어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 주체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할 때는 꼭 합의체를 구성하세요. 합의체. 합의체.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전원 동의 무척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관리 지역에서는 조금 완화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매도 청구를 허용해. 자, 동의가 안 됐다? 그럼 매도 청구 허용해 주는 거죠. 수용까지는 안 주더라. 공공의회만 수용권을 줍니다. 네. 합의체 구성, 그리고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우리 재개발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소규모 정비법도 그 규정을 준용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알아두세요. 조합원이라 하면 재개발에서는 단 1평방미터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입니다. 1평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입니다. 다만 그 1평방미터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분양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조합원이에요, 분명히. 권리 행사를 합니다. 끝까지. 근데 재건축은 1평방미터가 아니라 건물과 그 지상의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고 또 하나 동의를 해야 조합원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닙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은 차이가 있다. 재개발은 여러 권리 형태가 나오죠. 1평방미터 건물만 가지고 있는 자, 건물 위에 땅,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그 건물과 공동주택을 생각하면 되죠.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다. 조합원의 자격도 되게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듣던 관리처분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든 이 사업을 좀 간단히 해보려고 우선 건축심의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으면 출발이 돼요, 사업이. 근데 그 시행계획서 속에 관리처분계획서를 포함하라.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이 규모 크게 하는 재개발이나 재벌 촉진 사업에서처럼 따로의 관리처분 절차를 갖는 게 아니고 시행계획서 속에 관리처분이 있다. 그러니까 절차만 통합되어 있지 그 내용은 이해하셔야 된다. 그죠? 관리처분의 원칙도 알아야 되고 기준도 알아야 되고 절차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절차적으로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해서 이제 하는 것은 건축심의가 끝나면은 통보를 해서 분양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관리처분 내용을 포함해서 만든다. 그리고 이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매도 청구와 수용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준공은 이전고시 권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3장에서 전부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이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만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76개조나 되는 6개장의 소규모 정비법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소규모 정비법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 법을 봐야 돼. 이 법은 몇 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보려면 이걸 보면 되겠어. 라고 추진하신 분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사업 유형 4가지입니다. 자, 법률 정의입니다. 법률 정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이게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에 전부 다입니다. 4가지 사업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사업들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우리가 71년도부터 73년도, 76년도 재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계속 흘러오면서 도시정비법으로 바뀌고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바뀌고 하는 전체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대략 전체적으로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도 나는데 소규모, 면적과 대상,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정의는 이렇게 하죠. 자율주택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한다는 것이 자율주택. 가로주택은 가로구역, 일정한 도로로 둘러싸인, 뒤에 설명 자세히 드립니다. 둘러싸인 지역에서 중앙 개선하는 것. 소규모 재건축, 적어도 소규모로, 그러니까 200세대 미만이죠. 소규모로 그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을 개량하는 것. 소규모 재개발 새로이 생긴 겁니다. 21년 9월 달에 생긴 건데 이것은 역세권 해서 적어도 역세권이라면 몇 메타 이내에서 가능해야 하는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에서 가능하게 시행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정의의 앞에 제일 정의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서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이 된다. 가로구역이란 게 뭔가 하는 거죠. 정의는 일단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에요. 도로로 둘러싸여야 돼요. 네. 그래서 애정도로도 포함하고 있고 둘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초기에 가로주택 사업을 하고 싶어 해도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 되는 경우가 아닌 지역이 꽤 있어서 지금 상당히 다듬어졌어요. 즉 시설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이런 시설이 어느 사이트에 있으면 한 2군데 도로와 그 지역 시설이 걸리면 됩니다 하고 또 특히 나중에 다음 그 교육을 받을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역에서는 또 혜택이 또 있어요. 관리계획 지역에서는 그러한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들을 좀 완화해서 시행을 쉽게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내가 서대문만 따로 현재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이나 되는 현황을 서울시 전체권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못해서 사례는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사례를 들어주면서 여러분과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로 둘러싸인데 도로라고 하면 여기는 4m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하게 되면 국토개혁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정한 도로 그건 기본적으로 4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이제 정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6m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국토개혁법에 의한 도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근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딱 6m 이상 이렇게 딱 나왔어요. 6m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도법에 의한 도로, 네, 도로의 내용, 종류들입니다. 이러한 도로, 또 애정도로. 자, 우리가 가로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이만큼 내겠으면 6m 이상이어야 됩니다. 6m 이상의 폭을 유지하면서. 또 가운데로 다른 도로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해는 안 돼도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역에서 이런 정도 기준이면은 우리 구청의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면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니면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유형별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가지를. 자율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이게 우리 서울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에요. 서울시가 최초로 했던 게 73년도에 했던 게 제가 그 용어를 붙였으면 자력개발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가끔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짓기 전에 개별 환지에서 주택을 환지받은 땅에 내 집을 짓는 게 소위 자력개발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틀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즉, 그 사이트에서는 기반시설은 행정청에서 하고 주택은 내가 개량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방법은 그 기반시설, 필요한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해주고 그리고 필지별로 주택 개량은 내가 한다. 이것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어디에서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관리지역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 정비구역. 아까 얘기하는 정비구역이라 하면 재개발, 주택재개발, 주택정비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네 가지 사업 중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재개발 지역에서 한다?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그 네 가지 중에서도 네 가지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터는 거죠. 활성화죠. 뭐 이런 그 중에서 노후불량 건물이 3분의 2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기준이 3분의 2는 돼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3분의 2. 3분의 2면은 67% 되죠. 관리지역은 10% 깎아줬어요. 57%만 내도 해. 이제 뒤에 설명. 관리지역은 좀 완화해서.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어느 한 사이트를 정해놓은 거 안에서 하는 데는 상당한 어떤 기준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아마 모아타운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강사가 그 서울시의 모아타운의 관리 규정을 그 과업을 수행한 자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 보고 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 분야에서 할 겁니다. 아마 모아타운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관리적 그 모아타운 지역에서는 예, 노운천물 수가 좀 완화되어 있죠. 보통 기존 주택의 호수는 이건 조례를 지금 뜬 겁니다. 당초 한 10호, 20세대 뭐 이랬던 것이 조례에서는 18호 미만 좀 완화됐죠. 그 다음에 36세대 미만 36채 그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미만입니다. 미만이니까 17호 안 됩니다. 18호 안 됩니다. 17호까지 미만이니까. 네. 그리고 나대지를 포함할 때는 전체 면적이 2분의 1인데 그것도 진입도로가 필요하거나 기존 건물이 철거가 필요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서로가 동의를 김씨, 이씨, 박씨 우리 합의해서 지읍시다. 2인 이상이 합니다. 합의체를 구성합니다. 전체 동의해서 구성해서 지읍시다. 해서 이러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적어도 한 17채, 17호 정도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동의가 무척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소규모로 서로가 뜻 맞는 분끼리 좋은 설계를 가지고 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인접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것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까 가로구역이라 하면 정의를 해드렸죠. 면적은 1만 평방미터 미만 이렇게 돼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에서는 좀 완화가 돼 있죠. 2만 평방미터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2만 평방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라고 완화해 줬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강의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법령상의 강의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관리지역 이 표현을 하는데 다음에 와서 강의하는 사람 모아타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우리 오 시장님의 브랜드예요. 그게 모아타운이라는 게. 2만 평방미터는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 뭐 대개 그런 정도죠. 노후불량 건축물도 3분의 1 갖고 기존 주택은 이상, 단독은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혼합주택 20세 이상. 이거 이상입니다. 면적은 정해놓고 호수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대지가 아니죠. 나대가 아니라 집이 좀 꽉 과밀해 있는 지역이 되겠죠. 오늘 여기는 어떤 무슨 새로운 교양광자나 어떤 법령 내용이 아니라 내 재산에 관한 얘기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일고는 내 집, 그 다음에 아직은 집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가족에게 규모에 맞는 안락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떤 지역에서 너무도 거짓이 많고 애곡이 많고 헛소문이 많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어떤 사업 지역에서 내 집을 장만하거나 또는 노후화된 내용을 개량하거나 또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알면 훨씬 더 수월해지죠. 요즘은 제가 70년대 재개발 77년부터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80년대 90년대는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공직으로 있으면서도. 왜냐면 자꾸 좀 그때는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낯설 때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의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도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구에 신문에도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어서 그 네 가지 사업 중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항상 넓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구역에서도 수월하게 사업을 하도록 만든 게 소규모 재건축. 여기 보면은 200세대 미만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200세대 미만에서 이런 노건축물이 있는 경우 200세대 미만에서 할 수가 있다. 다만 면적도 1만 평방미터 미만이다. 이런 방법으로 아주 적게 빨리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도 시행 한 10여 군데 서울시로 지금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건들이 되는 게 있어. 그것을 전체 다 함께 하려고 보니까 자꾸 어려웠는데 소규모 재건축도 필요한 지역에서는 아주 활용도가 높다. 모든 제도가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올오로나쓰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거 아니면 뭐 안 되고 저건 절대 안 돼 이런 거로 이 많은 제가 아까 70년대부터 소개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방법들 중에서 선택해서 내 동네, 내 집에 맞는 건 뭔가 찾아내는 거죠. 소규모 집 재건축 사업도 그런 가능하고 이제 새로 이제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철도요 제한이 커요. 일반 재개발과는 좀 달라요. 되게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한 250m, 법으로는 한 350 정도 되는데 조례로 서울시 조례가 250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승강장 견학 250m 이내 중고업 지역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하게 되면 노후도도 좀 많아갖고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관리지역 하는 것은 다음 배울 모아타운입니다. 관리지역에서는 좀 완화되고 그런 기준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이 아닌 거는 재개발할 수 있거든요. 재개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율주택 정비는 합의가 돼야 되는 100%. 근데 이거는 수용도 조합이면 공공이 하게 되면 수용도 가능하고 조합이면 매도 청구도 가능한 제도를 활용해서 가능한 매도 청구로 가는 아픈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합의하는 게 좋죠. 제가 이 80년대 재개발하면서 자기 일본 출장을 가서 보면은요, 일본
하여튼 어느 한 건을 합의하기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상의를 해요. 주민이 모여서 밤새 논의하고 헤어졌다가 또 모이고. 우리도 이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게 도저히 생겼으니 그 소규모로 된 많은 분이 없어도 되니까 소규모 주민들끼리 자주 커피 한잔 먹고 의견 나누고 단시간에 합의되기 어렵죠. 모두에게 이익되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면 건축을 할 경우 배치는 어떻게 하고 부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공비도 싸게 분담을 적게 하는 것 이런 상의를 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장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죠. 지금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써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법입니다. 모두가 다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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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것은 여러분 시행 주체가 만들어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 속에는 건축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관리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는 그 서류 속에는 건축심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배분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세요. 이것은 말 하나 말하면 법에서는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 표 썼어서 사업시행인가 중요한 것은 잘 비교해 보세요. 자유주택 스스로 주택의 계량 건설 스스로 내 집 내가 짓는 거죠. 2인 이상이 합니다. 합의해서 동의해서 김씨, 박씨가 회사에서 합의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어느 건축사무소에 불러서 우리 멋진 이 새 집에 한번 설계를 해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까요? 스스로 계량하고 여기 진입로가 좀 뭐한데 청장님 오셨는데 내년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진입도로만 조금 우리 구에서 조금만 예산만 들여서 떼주면 우리 지금 5가구, 10가구 좋겠네요. 기반 시설은 구에서 해주면 한번 상의해 봅시다. 이것만 구에서 좀 부담하면 벌써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0% 동의할게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네. 기반 시설은 행정청이 지원해주고 전부 또는 이 법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 재개발도 50%까지는 지원해줍니다. 주민은 일부 대여하고 지원을 하고 기타 그 지역에 놀이터가 좀 없습니다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계시는 동안에 놀이터 없는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에 놀이터도 확보하고 그러면 자유주택 정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손주 손자 데리고 나가서 쉴 곳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 없는 지역에 주차장도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죠. 스스로 주택의 계량 건설,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구역에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 요건이 나와 있었어요. 도로를 둘러싸이. 대개 기본 우리나라 도로 그러면 4m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개 6m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구분구분 6m를 말을 많이 해놨습니다. 도로로 구분이 되거나 어느 한쪽은 기반시설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중요한 게 도로로 딱 둘러싸여 있는데 12가구예요. 한 집이 결코 안 된대요. 네. 거기에 한 7, 80 되신 분, 노인이 계신 분, 나는 여기서 죽고 싶어. 당신들하고 사업하기 싫어.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일부 그랬습니다. 가로 구역이지만 일부 제해도 좋습니다.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정상 도무지 안 들어오신다면, 안 들어오신다면 일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에서 제약을 많이 받죠. 일조 문제라든가 인동거리라든가 좀 하니까 설득해서 하면 되지만 그 부분 그 권리자 입장에서는 절대 싫어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하면서 시청 옆에서 박 대통령 운구 행렬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7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78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 1년 전에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은 해방촌이라고 하시죠? 해방촌. 여기는 북쪽이죠. 북쪽이니까 3호 터널을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해방촌입니다. 그럼 묘하게 아파트가 2동인가 3동이 우뚝 서 있어요. 나머지는 겹치면서. 제가 사업했거든요. 78년도에. 사업했는데 아파트가 지어진 것은 주민이 동의한 지역이에요. 올렸어요. 동의 안 한 지역은 지금도 저층으로 있는 지역. 이제는 거기가 재개발 전체가 준비가 됩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시에 오셔서 저희 사업 안 합니다. 재개발 사업 반대합니다. 재개발 사업 반대. 왜요? 그분들이 그때 소위 월남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내 땅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공유지분입니다. 그럼 안 돼. 전쟁이 언젠가 또 날 텐데 천막 칠 곳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요? 천막 칠 곳을. 어떻게 아파트 짓는 공유지분으로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서로가 난 그런 사업 싫어. 아파트 싫어 할 때입니다. 78년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아파트에 그런 대로 좋은 주거환경으로 주된 주거환경이 된 게 사실 아주 많이 오래되진 않은 거예요. 싫어요. 나는 내 땅이 필요해요. 처럼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퉁이 하나 있는 노인네가 싫어. 나는 지금 내 할아버지 때부터 이거 살고 있는 거야. 내 손자에게 주고 싶어. 나 당신들끼리 사업해. 반대 안 할게 사업해. 일부 또는 일부.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택 등의 건설, 공급, 그건 좋아요. 보전 계약. 꼭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치도 하고 있는 건물 그대로 계량만 해도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 몽땅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다가 아니라 건설해서 공급하고 또 일부 건물은 그대로 두기도 하고 그 건물의 그 노인네는 나 이거 새로 정비해서 쓸 테니 관여하지 마 라고 하면 오히려 구해서 그 지역에는 뭔가 그 집 수리비 지원이라도 해주면 더욱 좋죠. 전체적으로 사업의 큰 시장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정의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자, 주택, 부대복리 시설 및 오피스텔의 건설 공급. 여기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까지도 할 수 있구나. 지금 시행 방법에서 얘기입니다. 방법론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공급. 주택 등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시행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성시가지, 지금 정비사업합니다. 내가 초기에 70년대, 80년대 할 때도 재개발 그랬어요. 재개발. 그러다가 하도 그 재개발 사업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법을 바꾸면서 용어를 뭘로 선택할까? 사실 개발이나 정비나. 그런데도 개발에 너무 저항이 크니 정비로 바꿉시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에요. 정비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도시정비법은 신시가지를 만드는 데 쓰는 법이 아니고 기성시가지, 서울처럼 605평방미터 기성시가지, 이미 계획이 됐던 자연취락이 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데 쓰는 법이 소규모 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이에요. 신시가지는 무슨 법을 쓸까요? 주로 도시개발법을 씁니다. 제가 은평뉴타운을 담당했던 과장이에요. 그때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거기는 도시개발 사업. 추운 날, 2003년도 12월 달에 추운 날 착공식 했어요. 이명박 시장이라 그러지. 은평뉴타운을요.
그래서 그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 그런 기성시가지를 새로운 기능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방법이 딱 4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시행 방법이. 이것은 무엇을 건설한다는 차원의 방법이고, 권리 변환, 보통 법률용어로 공용함권이라고 하는데, 권리 변환의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나와요. 그게 소위 자유주택과 같은 자유주택 정비사업은 권리 변환이 없이 그대로 그 권리를 그대로 처음부터 사업이 끝날 때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기본인데, 나머지 3개 방법은 다 틀려요. 첫째, 수용 사용 방법. 둘째, 환지 방법. 셋째, 관리 처분 방법. 우리나라 이 3방법이 권리 변환의 방법이 3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가 그 환지 방법, 수용 사용 방법, 관리 처분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다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방법밖에 안 써요. 우리나라 제도상.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밖에 안 쓰고,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법과 관리 처분만 써요. 환지 방법과 관리 처분. 수용 방식 안 써요. 수용 방식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수용 방식은 뭐고, 환지 방법은 뭐고, 관리 처분 방법은 뭔가? 오늘 적어도 이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방법, 수용 사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수용 사용 방법은 그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 종전의 권리를 전부 없애버립니다. 다 수용해요. 협의취득이든 강제취득이든 합니다. 강제취득, 수용에는 강제취득이 상당히 많아요. 집토지나 중앙토지 수용이라서 강제 수용을 합니다. 토지 수용 방식. 사업 초기 딱 시작할 때 시행자가 그 토지를 몽땅 가져가 버립니다. 몽땅 가져가고 권리 변화는 어떻게 하나? 권리를 어떻게 바꿔주는가? 나가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용 사용 방식을 하는 사업지면은 여러분 보고 나가세요. 땅 전부 사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다시 이곳에 살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그걸 분양신청이다. 분양신청. 분양신청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 나가세요. 그리고 그 토지를 다 사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 권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혹시 분양받을 분 계세요? 기본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영공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 지역에 교회나 사찰이 있었다 그러면 사찰 토지에서 묶어서 한지를 주거나, 또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정합니다. 여기에 땅을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분에 은평농탕을 주겠습니다. 농토를 지은 분에 대해서는 얼마의 평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건설하는 주택을 어떤 규모를 주겠습니다.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보내고 나서 이런 기준으로 들어올 사람 계세요? 그래서 저 들어갈게요. 그게 분양신청제. 수용사용 방식은 모든 권리가 초기에 다 소멸되고 나중에는 자기는 오직 분양권 하나나 아니면 그 돈을 보상금을 받고 나가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그 돈 받은 것을 내고 들어오는 방법.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린 수용사용 방법. 환지 방법은 여러분이 환지 지역에는 토지구역정비 사업이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여기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있으세요. 환지 계획을 다 세웁니다. 다 있는 것을 전제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적절하게 한 60평으로 환지 딱 하다 보니까 좀 넓은 거 나오는 것은 그게 공동 환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계신 분한테 그럽니다. 여기서 살기 싫은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요. 이것을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나가세요. 청산을 주고 나가. 그것이 환지 방법 완전히 다릅니다. 환지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있어요. 변환만 되는 거예요. 수용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 나가고. 관리처분은 그래도 혼용이 됐어요. 제도 자체가.
관리체분 제도는 재개발밖에 지금 현재 안 쓰고 있죠. 재개발은 유일하게 제가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80년도에 전두환 씨가 국보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재개발을 너무 주민에게 불편을 주니 재개발 구역은 좀 해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의 반 정도 해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은 주민이 원하는 데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행정청의 책임자가 자기 관할 구역에서 도시 공간적으로 노후 쇠퇴하는 지역을 방치하면 직무유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새롭게 개선해 나가서 그분들의 생활 수준에 맞춰서 그 환경을 바꿔줘요. 그거 바꿔줘야 되는데 나가고 나서 모두 이제 사업이 중단돼 있는데 그 이후 81년도, 2년도에 어떻게 하면 그런 지역을 개량을 할까 하고 만든 게 조합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지금 방법이 82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려고 제가 봤더니 법을 봐서 했더니 관리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일본 서적을 뒤적거려 보니까 관리처분의 정의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정의를 다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 방법과 수용 방법을 혼용했어요. 즉 권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관리처분 방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양 신청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보내지 않고 관리처분은 여러분의 권리가 관리처분이 사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 없어지거나 청산 대상이죠. 당신 20평방미터 땅은 남한테 팔아먹고 집만 가지고 있군요. 여러분, 당신은 청산 대상 분양 못 주겠어요. 무슨 제도인지 알겠죠? 초기에 80년도 초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 걸 땅을 한 100평 가지고 있으면서 20평씩 10평씩 처, 조카, 동생, 아우 다 나눠가지고 집 한 채씩 다 갖는 거예요. 이거 다 막는 방법을 지금 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시에 법이 없었어요. 그런 제도. 단 1평방미터만 가지고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주고 그때는 자관 1평방미터면 집 한 채 받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제도 만들니 관리처분 제도가 대체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환지 방법과 수용 사용 방식을 혼용해서 쓰는 방법을 만든 겁니다. 관리처분 방법은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마지막까지 두시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바뀌느냐? 소멸이 되거나 청산 대상자, 분양 신청을 안 한 자, 중간에 취하한 자, 그 다음에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중간에 들어온 자, 이런 사람들은 소멸. 그 다음에 신설. 조합원 말고 신설이 있어요. 신설이 뭔가요?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서 남는 주택 팔아서 일반인이 분양 들어온 권리가, 새로운 권리가 신설. 그 다음에 기존 조합원 변환, 대체. 거기에 있던 그 지상권 이런 것들 다시 씌워져 오는 대체. 이것이 관리처분 제도. 우리나라의 환지 방법, 수용 방법, 관리처분 방법. 그런데 여기서도 권리 변환으로는 스스로 권리 변환이 없거나 이 내용들을 관리처분을 정하세요라고 소명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관리처분 방법을 할 수 있답니다. 그 뒤에 관리처분 간단히 해드릴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나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누가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주민합의체, 조합, 그리고 공동시. 누가 할까요? 주민합의체. 자유주택 정비인 경우는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가구주택 소규모 재개발은 20명 이상은 안 됩니다. 합의체로 할 때. 합의체. 조합 아니고 합의체로 할 때는 이 인원대로 하세요. 아니면 그 이상이 되면 조합 구성해서 하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합의체는 시행하는 전원의 합의를 거쳐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전원의 합의가 되는 경우는 아주 쉽죠. 합의만 된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해서 합의서로 대표자를 선거 중인 합의서 작성해서 신고하기만 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예규정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관리지역 내 모아타면이죠. 예선 재개발인 경우 10분의 80%만 3분의 2만 동의도 가능하게 터졌습니다. 아직은 재개발이 새로 왔기 때문에 관리지역도 이제 하기 때문에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의 안 한 사람 뭘로 해결할까요? 동의 안 되면 뭘로 해결할까요? 동의 안 되는 분. 동의 안 하신 분은 매도 청구. 네. 집행을 해야 되니까. 수용 사용은 안 되니까. 공공만 수용 사용이 되니까요. 네. 이제는 수용 사용이라는 용어도 알았고 관리 처분이라는 말도 알았고 그 다음에 환지라는 말도 알았어요. 이제. 네. 조합은 이 자유주택만 빼고 가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다 조합의 주체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합의체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군요. 다만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은 안 되는군요. 그러나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20년 미만이는 합의체로 해도 되고 이상은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군요. 그러면서 모든 사업 다 시장군수 구청장과 함께 하거나 공사와 함께 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하고 따로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식과 기술과 자본을 빌려서 함께 하면 됩니다. 누가 시행하느냐? 다음 공공시행자입니다. 가로주택, 소규모주택,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장군수라고 하는 말, 구청장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죠. SH공사나 L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공공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예규정을 줍니다.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은 특별한 예규정. 지금 얘기하면은 공공시행 우리나라의 기성시가지의 사업은 우선권은 토지등기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토지등기 소유. 우리나라 개발의 우리나라 법 체계가 도시계획 사업 중에 우리나라 여기에 여러분 아드님들이 오시고 혹시 도시공학과 다니게 되면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을 배워야 될 텐데 그 도시계획 사업에서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면 정의를 내리면은 우리나라는 딱 세 가지예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이게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사업인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로, 공원, 광장 등을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1순위가 공공이에요. 민간은 저를 좀 지정해 주세요. 제가 대신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 나가고 무상기속 시킬게요. 1위가 공공이에요.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일반 사업은 1위가 토지등기 소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법도 보면은 토지등기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네. 그래서 공공시행자라고는 예외적 규정이에요. 긴급히 시행하거나 공익성이 높거나 특별히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익이 들어갈 때는 동의를 받거나 여러 가지 그 요건이 되어야만 공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공공은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공동으로 하는 걸 얘기하고 이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인데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수용사용권이 있다. 이 차이입니다. 지정개발자 이 세 사업은 신탁업자를 동의해서 우리가 저분을 시행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정개발자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주민 대표기구와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주민 대표기구는 또 토지등 소유 전체는 여러분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 대표회의는 언제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사례로 보면은 서울시 저 노원구에 백사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마지막에 노가건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총괄 코디네이터가 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SH가 시행자예요. SH가 전체 토지를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도 아니고 관리처분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살부분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 소멸, 대체, 변화 이 방법으로 바꿔지는 방법을 SH공사가 법정 시행자로 하는 것입니다. 법정 시행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망하더라도 SH공사가 돈 내야 되고 남아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는 못 가져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익이 생기죠. 분양가를 낮춰줘요. 분양가를 낮춰줘요. 공공이. 분양가를 낮춰줘요. 관리처분이라는 말은요. 독립재산이에요. 구역 안에서 그 안에서 생긴 이익은 거기에 다 풀어야 돼요. 옆으로 못 나와. 권리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면 분양가가 엄청 싸요. 이익이 손해가 많이 나면 오히려 일반 분양 들어오는 사람이 싸게 들어오고 조합원은 비싸게 들어가요. 손해가 많이 나버리면 그런 데는 공공보고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공공이 해주세요. 우리가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당신들 부담하고 돈 들어가고 당신 부담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담, 분양가 높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공사가 할 때, 공사가 관리처분 방법은 이분들의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했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사업에 나중에 들어와야 되고 사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내일 보잖아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요? 주민대표회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민대표가 우리는 이런 건물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권한은 그건 내가 만든 제도거든요. 법을 알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는 권한은 뭐가 딱 하나 있느냐면 시공자 추천하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의견개진으로서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공사가. 시공자 추천은 왜 만들었느냐면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상요. 예산회계법상 특정 SH공사나 서울시가 A라는 건설사, B라는 건설사 마음대로 수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보면은 역시 좋은 건설사, 좀 수준 낮은 건설사가 있단 말이에요. 브랜드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A 건설사를 원해. 시공사를 그러죠. 하는데 법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주민대표회의를 만들어서 대표회의는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을 주민들 표로 대표 뽑아서 공개 경쟁으로 해서 투표를 하더라도 해서 좋은 업체를 해서 시공자인 SH공사 보고 이 사람을 계약하세요. 이 권한을 주민대표회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시공자를 이 사람을 선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민대표기구. 토지 등의 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자, 지정개발자 할 때 또 주민기구가 필요해요. 주민대표기구로 안 하고 주민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시행자 대신 이 사람들이 그 의견을 낼 수 있죠. 바로 소규모 정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아까 네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더더욱이나 권리가 있는 방법이 환지 방법, 수용 방법, 관리처분 방법 일단 소개까지 해드렸고 누가 하느냐? 합의체,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공동시행자, 그리고 나서 공동시행자, 지정개발자 있다.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우실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자료를 다 배부하셨네요. 예, 제가 저작권 주장 안 할게요. 이거 가시고 가서 수시로 보시면서 이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침 우리 총장님도 지금 열심히 들으시지만 여기 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관리국장이 뒤에서 듣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한테 자주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 장은 간단히 설명하려고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시행하느냐. 앞에서 거의 종류라는 게인가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누가 시행하는가가 다 했어요. 계획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제일 큰 계획이 관리지역 관리계획입니다. 관리지역의 계획. 서울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아타운. 네. 지금 내가 이 말을 그 말을 안 쓰는 건 다음 강사가 이걸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관리지역 계획,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강사는 모아타운 계속 하면서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넓은 지역을 오늘 소개했던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을 한 구역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분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강의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규모 정비법의 기본을 배웠고 종류를 배웠고 방법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한 군데 몰아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모아타운. 그게 관리 지역이라고 해요. 관리 지역이라고 하고 그 관리 지역에 수립하면서 관리 계획이라고 하죠. 예,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후분창 건물이 단독, 공동, 신축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고 그러면서 광역적으로 크게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기반 시설이나 시설 확충이나 어떤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좋은 건물, 나쁜 건물 모두가 나쁜 건물이 뭐가 쉽겠어요? 재개발하면 되잖아요. 공동주택 재건축하면 되고요. 우리 아파트 싫어 그러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78년도 우리 아파트 싫어 그 시절에 할 때는 그러면 그대로 자율주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은 별로 없고 전부 거의 80~90%가 노후 건물이고 광역지는 재개발하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많을 겁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큰 광역적으로 안 되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각자 하다 보니 이쪽에 한쪽에 가로주택 사업, 저 동네에 저 홍은동에 여기 자율주택 사업, 저 홍제동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하필 그 지역에 7층, 10층 올리려고 보니까 나홀로 주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 못하는 옆에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왜 우리 옆에 저렇게 햇빛도 가리면서 와?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바로 그러한 사업들이 가로주택 사업, 소규모주택 사업이 조그맣게 이루어져도 일정한 사이트 안에서 잘 배치를 하면 일조의 문제도 없고 그 지역에는 구가 이 지역은 놀이터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원을 만들어 볼게요. 도로 넣고 선도 사업도 해서 기타 뭔가 좋은 그 어떤 유아 시설 같은 것도 하나 넣어주고 주민들은 가로주택은 가로주택대로, 자율주택은 자율주택대로, 소규모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하는 사업. 이것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관리지역이라는 제도를 끌어왔고 이것을 서울시는 뭐라고 한다고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배울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오늘 배운 것을 다 기초로 이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방법은 뭐야? 그 다음에 수용상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 매도 청구가 뭔 줄 알았어. 방법은 합의체가 한다는 걸 알았고 합의체는 어떻게 구성하고 합의체가 예를 들어서 20인 미만이니까 조합에 시행할 수도 있고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배웠죠.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이런 사이트를 좀 넓게 해서 소규모 재건축도 하고 가로주택 정비도 하고 개별 신축도 하고 소규모 재개발도 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오랫동안 쌓아서 공원이나 주차장도 지하에는 주차장 위에는 공원도 만들어 드리고 또 공공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 청소년 시설들이 단 공공 선도 사업도 하고 이런 데는 그래요 영감님 개별 신축하세요. 개별 신축하세요. 여기는 이웃집 김씨 박씨가 자율주택 정비하고 참 이상적인 계획이죠. 정신없겠어요? 네. 이걸 아마 다음 시간 때는 이것을 함께 하는 지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하는지 여러분이 해드릴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이 한 180개, 160개 정도, 그 다음에 자율주택 한 10여 개, 20개 정도 막 서울시 전 지역에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가로정비구역을 2차, 3차에 걸쳐서 선정을 했어요. 해서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한다 하는 건데 요건은 이렇게 있죠. 면적은 10만 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5천, 만 그랬거든요. 만이라면 거의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세요. 노후 건물도 비율도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안 됩니다.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하는 건데 요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절차도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업을
예를 제안해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듣고 관련부서 협의를 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위반하면 주민 의견 듣고 통합심의를 해서 승인 고시하면 사업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관리지역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관리지역이 되면. 이것도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빠뜨리고 가기에는 서운하고 그렇다고 내가 중복해서 설명드리긴 하는데 요건이 만약 6m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 평방미터까지 만이 아니라 2만 평방까지 넓게 가로구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단독 시행 시는 수용도 가능하고 뭐 이런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하고 대지경 건축법에서 결정하고 있는 대지의 어떤 인동간격 뭐 높이 이런 것도 상당히 완화해주고 높이도 많이 완화해주고 처음에 할 때는 가로주택은 7층 이하 사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업이 지체됐던 부분을 이런 관리지역을 만들어서 해소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시행 절차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 누가 할 거냐를 정해야 되겠죠. 합의체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서 이분들이 뭘 만든다고요? 건축심의도서를 만들어야죠. 그 건축심의 받아야 돼요. 건축심의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심의가 있으면 통합심의해라. 강제로 빨리 해라 하는 거죠.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토지가 서로 토지 소유자 동의하거나 총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건축심의하고 건축심의가 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게 건축심의가 기준일이 돼요. 무슨 기준이요? 분양신청 기준일이 돼요. 건축심의가 통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30일, 60일 분양신청하세요 하는 날짜.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시행인가가 났을 때로부터 30일, 60일 그때 분양신청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청산 대상이 될 겁니다.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일이 우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행인가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건축심의 결과 통지. 이래서 분양신청 받아서 관리처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이제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아마 설명을 받으면 다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21년 7월 달에 생겼는데 그때 애정구역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절차 그러잖아요. 절차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뭐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을 만든다. 입안이라고 해요. 안을 만든다. 안을 만든 다음에 주민 설명을 하거나 주민들에게 공람을 한다. 주민 설명에 공람을 한다. 널리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는다. 안을 만든다. 널리 주민 의견을 듣는다. 지방의회 의견을 한다. 여기서 지방의회라면 구의회예요. 시의회가 아니에요. 이방권을 갖는 의회예요. 그러니까 서대문 구의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만들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까지가 이방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고유권한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정비사업도 그래요. 정비사업도 구청장이 위반을 하는 경우는 주민 동의 요하지 않아요. 재개발구역 위반은 여러분 동의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게 주민들이 합의를 할까 더 할까 그런 참고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주민이 제안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구청장은 그걸 행정복권이라고 해요. 그 구청장이 고유권한이에요. 안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것은 고유권한이란 말을 뒤집어서 책임이에요. 서대문이라고 하는 관내에서 노후 쇠퇴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구청장님의 책임이에요. 그 지역은 찾아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해요. 그때 안을 만들고 주민 설명이나 의견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으면은 끝나고 시보고 정해주세요. 그러면 시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에 이런 심의를 받아서 보통 이게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시공자 선정. 그전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하도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마음대로 선정하니까 법에다 넣었어요. 근데 이게 소규모 정비법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합의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세요. 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제 입찰을 하세요. 시행자 지정 고시 이제 지정개발자 지정 좀 하세요라고 하는 시기를 다 정해놨어요. 시행자를
미리. 그러니까 사업도 빨리 안 하려면서 추진인을 구성해가지고 시행자 시공자 선정해놓고 마냥 봉급받고 논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시기가 어느 시기에 하셔야 됩니다. 정비사업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입니다. 건축심의,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이 절차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참고로 사전 결정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요건이 될까요, 안 될 거요를 우리 저 뒤에 앉으신 도시관리국장님한테 19에다가 미리 사전 결정해 주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가 괜히 헛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요건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 사전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써먹는 제도예요. 훨씬 더 빠르죠. 아, 되겠네요. 그러면 준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관리처분 제도는 바로 정비사업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즉, 내 권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권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분양 설계의 기준이 분양 신청 기간이 딱 끝나는 날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날짜를. 옛날에 80년대.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사 권리는 매일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팔 수도 있잖아요. 이전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관리처분을 수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일을 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딱 끝나는 날 내 권리가 뭔가에 따라서 그 권리로 아파트를 당신은 24평, 당신은 35평, 당신은 청산 대상 정하는 거죠. 그때 기준으로. 네. 그런 내용이 관리처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인가를 그리고 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소위 그 관리처분 내용에 따라서 처분 관리합니다. 이 두 얘기는요,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재개발도 그렇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그렇고 그 안에 토지나 건물, 사업으로 이루어진 토지나 건물 단 1평방미터라도 이 계획이 없으면 처분 못해요. 80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200호 지었어요. 주민들한 조합원들에게 50%가 남았어요. 50% 남으니까 그건 일반 분양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했는데 또 한 대여섯 채가 남았어요. 남았네. 그리고 마음대로 그냥 조합장이 줘버린 거예요. 줘버린. 당신 수고했어. 김감사 수고 많았어요. 한 채 가져.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호되게 혼나셨죠. 네. 하도 그래서 이 말이에요.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관리처분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지 않는 관리처분, 벗어난 처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요. 화장실 하나라도 모두가 관리처분 계획. 그 얘기죠. 매도 청구 이제 다 몇 번씩 설명했어요. 일단 조합이 시행하는 가구주택 소규모 재건축 다 매도 청구가 되는 거죠. 매도 청구가 되고 수용 사용은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이제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매도 청구가 할 수 있거든. 집행력을 부여하는구나. 집행력을 부여하는 매도 청구. 이왕 시간이 아무리 많이 되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매도 청구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매수 청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수 청구. 자, 매도 청구는 당신 집 나한테 팔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 청구는 가진 사람이 여보게 내 땅 사가 빨리 이거 있어요. 언제 일어날까요? 도로 우리 서울시에 도로 결정하는 게 총독부고시가 몇 개 있어요. 과거 일제시대 총독부 시대 때 도로 결정하는 거죠. 청운동 쪽으로 있는데 그 결정만 해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놈 그러면 안 돼. 남의 권리를 그렇게 수십 년간 그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헌법 불합치겠다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효제도가 그때 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지에 있는 공원을 결정해놓고 또 도로를 결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지나갔다. 그러게 되면 그 안에 대지면은 헌법재판소 대지로 쓰세요.
그때 그럼 허가를 내줘야 되거나 또는 대지가 아니면은 그 소유자가 내 땅 사가요. 내 땅 사세요. 매수 청구. 내 땅 사세요. 이거는 매도 청구. 당신 집 파세요. 매도 청구.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인가라고 하는 거, 준공검사, 그 측량을 해서 대지권 소유권을 이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소규모 정비사업도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긴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일부입니다. 이것은 비용에 대해서 또 우리 시행자인 경우는 부가금도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특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역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날 것을 대비해서 건축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조례로 완화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비기관에서 공동이용시설 시용의 보조나 융자를 해주고 있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특례고, 다음 시간에 들을 모아타운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이보다도 더한 어떤 특례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강의를 받게 될 겁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필요한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